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창의성 지문인데, 창의성 너무 많이 나온다, 그지? 창의성 많이 나오는데, 요번 수능 특강만큼 창의성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적은 없었는데, 보통 창의성이라고 하면 그냥 창의성이 어디에서 오는가 해서 뭐 다양한 지식의 결합으로부터 온다, 뭐 이런 지문이 이때까지 고전적인 창의성에 대한 지문이었는데, 조금 저번에도 그렇고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네. 어떻게 창의성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좀 꽤나 흥미로운 지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해. 특히 어떤 친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이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뭔가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면 너무 답답함을 느껴서 그거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지문이야. 알겠지? 무슨 과목이든지 간에. 자, 한번 봅시다. Having a rich store of knowledge in an area.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한 분야에서 자, 이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는 거. 이거 저장이지, 저장.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지식의 풍부한 저장인데 그냥 풍부한 지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풍부한 지식을 갖는 거. 풍부한 지식을 갖는 것은 기반이 된다 이거야. 창의성의 기반이 된다. 자, 여기까지 딱 보면 떠오르는 게 바로 통념이야. 맞지?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 뻔한 내용이야. 이걸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걸 가지고 고3 지문에서, 고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고3 지문에서 이걸 주제로 쓸 일은 없다. 그래서 바로 통념 비판을 합니다. Something more is needed. 더 많은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의 포커스는 something more is needed를 찾기만 하면 돼. 뭐가 필요한지만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for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that something more is the ability to see things in a new way. 더 많은 무언가가 능력이래요.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현상을 보는 능력이래요. 그 이상의 무언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건 앞에서 표현을 해줬던 요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야. 많은 문제에 있어서 앞에 얘기했던 우리가 알고 싶은 더 많은 무언가라는 건 새로운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 어떤 것이나 상황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것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 이러면 좀 추상적이다, 그지? 우리는 좀 선명하게 바꿔야 되는데, 해상도를 높여야 되는데 좀 추상적이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재구성하는 걸 의미한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겠지? 문제를 재구성한다, 이렇게. 자, lead to는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거 삼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와야 돼요. to 부정사 아니고. 어디로 이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이어지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이어진대. 갑작스러운 통찰으로 이어진대. 뜻밖의 갑작스러운. 여기서 뜻밖의 통찰.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아직 문제를 재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지. 아직도 뭔가 붕 뜨고 있어. 자, 종종 이것은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냐면 when a person has struggled with a problem or project.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이 고군분투 해오고 있는 거예요. 고군분투 하는 거니까. 문제나 프로젝트에 한 사람이 고군분투 해올 때 이게 발생한대. 근데 여기까지는 좀 뻔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특이해. 그러고 난 다음에 set it aside for a while. 이게 너무 특이하더라고. set A aside가 A를 옆으로 제쳐두다야.
그래서 내가 뭔가 이해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그걸 잠깐 치워놓는 거야. 옆으로. 잠깐 동안 치워놓는 거야. 그럴 때 이게 일어난대. 그러면 이게 가리키는 게 뭐다? 뜻밖의 통찰이다. 이게. 뜻밖의 통찰. 갑자기 딱 이해가 되는 거.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아마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이해가 안 돼서 막 뭔가 하다가 막 답답해서 이해가 안 돼서 잠깐 쉬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나거나 딴짓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 아 맞다 그거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우리 뜻밖의 통찰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뜻밖의 통찰이거든. 지금 최종 목표가. 이해가 안 됐던 걸 이해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잠깐 옆에 제쳐줄 때 일어난다는 거야. 그걸 계속 붙잡고 끝까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잠깐 스톱했을 때 그때 뜻밖의 통찰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해될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면 이 지문은 끝났고요. 일부 심리학자들은 믿었어. 뭘 믿었냐면 봐봐. time away야 이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야. 맞지? 떨어져 있는 시간 그러면 앞에서 set it aside for a while 이거하고 딱 매칭된단 말이지. 그럼 이거에서 이거는 플러스야. 딱 플러스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이게 allow for 허락하는데 incubation이라는 걸 허락한대.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독해를 좀 하는 애들하고 독해 실력이 낮은 애들하고 이런 데서 차이가 벌어진다 그랬지. 왜냐면 독해를 좀 실력이 낮은 애들은 incubation이라는 단어를 보잖아. 그럼 뭐가 떠오르냐면 애기 그 아픈 애기를 떠올린단 말이야. 맞지? 인큐베이터가 떠오른단 말이지. 근데 이 지문에서 그게 갑자기 나오겠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인큐베이션 우리 뭔지 모르는데 최소한 이건 알아. 열심히 고군분투하다가 잠깐 쉬었는데 서든 인사이트가 찾아오는 이 상황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인큐베이션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안 돼. 선생님, 인큐베이션이 뭐예요? 라던가. 그게 왜 인큐베이션이에요? 라던가.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왜냐면 이 사람은 이게 인큐베이션이야 하고 내려줬기 때문에. 됐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인큐베이션 뭔지 보충 설명해 주려고 동격을 달아놓기는 했지만 보나마나 똑같은 내용일 거야.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문제를 해집고 나가느냐, 관통한다는 게 문제를 해집고 나가는 제일 중요한 단어 이거야. 무의식적 활동이야. 왜 중요한지 알겠나? 왜냐면 여기서 의식적이라고 나오면 절대 안 돼. 만약에 이게 의식적이라고 나오면 뭐랑 매칭이 되는 거냐면 has struggled with 이라고 요거하고 의식적인 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의식적인 활동이잖아. 근데 나는 sudden insight, 즉 incubation이라는 거는 열심히 하고 잠깐 쉬었을 때 갑자기 아하 하고 찾아오는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뭔가 억지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야. 갑자기 슥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다들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런 경험 한 번쯤들. 그래서 무의식적인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이해가 됐는데 실제로는 it is more complex than that. 그것은 그것보다는 더 복잡하대.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건 반전이 아니야. 실제로 더 그것보다는 이 그것이라는 거는 앞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야. 즉 무의식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incubation, 즉 a kind of unconscious working through the problem이라는 건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거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려면 이거 말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이 얘기야. 보충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이 뜻이라고 이게. 그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보충 설명을 한번 느껴볼 거야. 인큐베이션이라는 거는 더욱더 도움이 된대. 이렇게.
도움이 된대. 언제 도움이 되냐면 when a longer preparation period precedes the individual's setting the problem aside.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이걸 왜, 이미 답은 다 나왔어. 이 사람이 이걸 왜 강조했냐면 너네가 혹시라도 헷갈릴까 봐. 지금 포커스가 앞에서 복선을 깔아놨어. 근데 4번 문장만 보면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멈추면 알아서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것보다 복잡하다는 건 앞에서 얘기해줬던 뭐가 선행돼야 된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노력을 일단 해야 돼. 오케이? 그걸 하고 나서 잠깐 쉴 때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를 빼먹고는 인큐베이션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나? 그래서 봐봐. 언제 도움이 되냐면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야. 이게. 이게 precede가 선행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야. 선. 그리고 후. 선후 관계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맞나? 선후라고 써줬을 때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표현이 뭐야지? follow잖아. 맞지? follow랑 be followed by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쌤은 LPP 이렇게 부를게. LPP. LPP가 뭐냐면 Longer Preparation Period를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뒤에 거를 SPS라고 부를게. Setting Problem Aside. 옆으로 치워두는 거. 이렇게 불러볼게. LPP랑 SPA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개념에서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 적용해볼게. 이게 선, 이게 후. 그러면 A follow B라고 했을 때 뭐가 선이고 뭐가 후야? A가 B를 따라가니까 B가 선이고 A가 후야. 맞지? 그러면 SPA follow LPP 이렇게 와야 돼. 이러면 같은 의미가 돼. 선후 관계 잘 파악해. 그 다음 LPP를 먼저 쓰고 싶으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LPP를 먼저 쓰고 싶으면 be followed by SPA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럼 최종 결론 be followed by 하고 precede 하고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딱 정리된다. 됐나? 무슨 말인지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에요. 선후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주는 거.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고르라든지 대입학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LPP나 SPA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게 나오면 이건 틀려. 동시에 같이 가야 돼. 그것도 선후 관계가 꼬여서도 안 되고 두 개가 나오되 선후 관계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지만 대입학에 대입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잠깐 동안 문제를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선후 관계는 정해줬어. 잠깐 동안 문제를 내버려 두는 건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LPP가 있어야 돼. Longer Preparation Period가 먼저 있고 그 후에 잠깐 문제를 내버려 두는 거. 이거 SPA예요. 이건 아마도 방해한대. 자, 그럼 너네 봐라. 방해하다라고 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런데 이 글에서 SPA, 즉 Leaving the Problem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이중부정이 되면서 강한 긍정이 돼.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뒤에가 뭔가 안 되는
답답하고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원인이 여기 나와야 돼. 그래야지 그걸 방해하면서 문제가 싹 하고 풀려야 된단 말이지. 됐나?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양수로 나와야 돼. 이렇게. 요 과정이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경직된 사고방식이야. strict way of thinking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는 알잖아.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경직된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걸 깨 부셔야 되잖아. 이거를 방해해야지만 창의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앞에서 추상적이어서 대충만 이해하고 넘어갔던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reconstructing the problem이었어. 문제를 재구성하다는 거. 분명히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이게 해상도가 떨어진다 그랬지.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이거를 이제 해상력을 키울 거야. 아, 문제를 재구성한다는 건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연결이 된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색깔을 하나만 더 쓸게요. 문제를 재구성한다는 건 요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interrupt까지 포함되어야 돼. strict way of thinking은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interrupt strict way of thinking이라고 나와야지만 맞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어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이게 이렇게 연결을 했지? 그러고 나니까 so, 그래서 결과 이렇게 딱 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reconstruct라는 단어가 여기 딱 오는 거야. 이렇게. restructure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는 이미 얘가 약간 추상적인 단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느낌상. 그러니까 한 번 더 조지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와서 마지막에 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재구성하는 거야. 됐지? 너의 상황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너의 상황에 대한 관점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건 마이너스야. 지금 안 풀리는 상황이지. 이걸 재구성해가지고 풀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가고 그 결과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think more differently,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 결과, 자, 이 지문, 여러분들 최종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가 획득하고 싶은 게 뭐야? 최종적으로? 창의성을 획득하고 싶어. 이걸 까먹으면 안 돼.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 읽어내려 오잖아? 이 지문이 창의성에 대한 글이었다는 걸 까먹기 시작해. 왜냐면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그래서 불친절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이라는 거, 이 지문은 근데 창의성이라는 거 까먹지 마 하고 다시 얘기 안 해주거든. 근데 이 작가는 좀 친절해. 봐봐. 그 다음 단어가 바로 뭐야? 창의성이지.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창의성은 요구합니다. 자, extensive knowledge야. 그럼 여기까지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잉 하고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왜냐면 앞에서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랬던 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따라 나오겠지. 줄줄이 따라 나오겠지. 유연성도 필요해. 근데 아직 원하는 게 안 나왔어. 뭐가 안 나왔어? 인큐베이션이 안 나왔잖아. 인큐베이션은 뭘 가지고 하는 거야? SPA. 맞지? 그래서 continual SPA는 뭘로부터 오냐면 재구성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이거. 지속적인 재구성으로부터 온다. 이게 재구성이야. 그래서 동기부여와 끈기. 동기부여와 끈기뿐만 아니라 지식, flexibility, 유연성, 그리고 지속적인 아이디어의 재구성. 이 중에서 지금 봐. 몇 개 나왔나 봐. 하나, 둘, 3, 넷,
5 이렇게 5개 나왔지? 그 중에서 앞권이야.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것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창의성에 그 맨 위에다 적는데 내가 만들어놨다. 필수 요건으로서의 문제의 재구성.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넣고 싶으면 잠깐 제쳐둠을 통한 이렇게 넣으면 돼. 잠깐 옆으로 제쳐둠을 통한 문제의 재구성. 어쨌거나 중요한 건 문제의 재구성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걸 이루는 방식이 struggled with 해놓고, 즉 struggled with가 long preparation period를 해놓고 그 다음에 set aside를 해야 된다. 됐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5강의 2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눌러주실래요? 26강 3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가져오고 매력이 있대. 진짜 주어야. 매력이 있대. 뭐가 매력이 있는데 보는 게 매력이 있대. 근데 이제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현재 분사를 쓴다. 이렇게 노력하는 거를 이제 작가가, 예술가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보는 거는 매력적이래. 이게 이제 우리 지각동사는 중학교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의 원형을 쓰거나 ing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 배웠었지, 그지?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는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른 의미야. ing를 쓴다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거고,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건 다 이미 일어난 일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료가 됐냐, 지금 진행 중이냐.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수능을 볼 때까지 해도 이 두 개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다르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되고 서로 두 개를 바꿔서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성취를 하는 거냐면 올바른 균형이야. 그러면 예술가가 올바른 균형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거, 이걸 보는 게 매력적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좀 추상적이지. 왜냐면 우리는 예술가가 추구하는 올바른 균형이라는 걸 사실 뭔지 모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올바른 균형이 뭔지 쭉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이 안 돼 있어. 올바른 균형이 뭔지. 오케이? 설명이 안 돼 있단 말이지. 그 얘기는 그건 뭘 암시하는 걸까? 올바른 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글의 키워드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맞지? 하지만 올바른 균형이라는 걸 봤을 때 일단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 올바른 균형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설명해 줄게. 왜냐면 지금 내가 이걸 알려줘 버리면 너네가 글을 읽는데 뭐랄까 시력이 0.5인 사람이 안경을 쓰고 글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왜냐면 이걸 지금 알아버리면 글이 너무 쉬워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거든. 이거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냐면 작가는 안 줬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쨌거나 예술가가 올바른 균형이라는 걸 성취를 해야 돼. 뭔진 모르겠지만 좋은 걸 성취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매력적이래. 그러나 만약에 자, 월투는 여러분들 만에 하나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서 쓸 때는 should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 있답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뜻 아니고요. if랑 should랑 같이 쓰면 뜻이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그에게 물어본다면이야. 여기서 그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나왔지? 예술가? 오케이. 왜 그가 이거를 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그거를 바꿨는지. 오케이? 왜 그가 이걸 했는지, 왜 뭔진 몰라. 예술 작품을 하다가 왜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짜잘하게 바꾸는 게 있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바꿨는지 이걸 물어본다면 그는 아마도 말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네. 이유를 말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네. 됐나? 그러면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봐라. 이 글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올바른 균형인 것 같아? 말 못하는 것 같아? 말 못하는 거잖아, 이거. 이거 찾아내야 된다고. 중심점이 여기서 일로 옮겨갔어, 지금. 중심점이. 자, he does not follow any fixed rules라고 나왔네. 그는 어떤 고정된 규칙도 따르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그네틱을 시켜야 돼. 왜냐면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어봐. 그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앞에 내용하고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가 만약에 특정한 규칙을 따랐더라면 어땠겠어? 설명을 할 수 있었겠지. 이해됐지? 규칙에 따라 움직였으면 저 이런 규칙에 따라서 이거 바꿨어요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얘는 규칙을 따라간 게 아니고 어떻게 지 마음대로 그냥 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을 못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잘 생각하고 대답해. 어떠한 규칙도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어. 이거는 올바른 균형을 달성한 걸까, 못한 걸까? 어떻게 생각해? 예준이 어떻게 생각해? 못한 거 같잖아, 지금 봐. 왜냐면 내가 못했다는 질문을 유도한 거야, 쌤 입장에서는 일부러. 왜냐면 시험에서도 실제로 살살 꼬신단 말이야, 이렇게.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꼬신단 말이지.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올바른 균형을 달성한 겁니다. 근데 봐봐, 얘는 일단 올바른 균형을 달성을 했는데 올바른 균형을 달성하는 그 과정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지 맘대로 한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올바른 규칙, 즉 뭔가 예술적인 업적을 이뤘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이게 규칙을 따른 게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규칙을 따랐더라면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했다, 이거야. 자신의 방식대로 느낀다. 느낄 뿐이, 저스트가 있으니까 그냥 느낄 뿐이다, 이렇게 해볼게. 자, 옳대. 뭐가 옳은지 볼게요. 진주어, 가주어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옳대. 의미 부여를 잘해야 돼. 너네가 한번 반성해봐. 내가 영어 지문을 읽는데 한 문장이나 한 단어에 얼마만큼 집착하면서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읽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의미 부여를 안 하면서 글을 읽잖아? 끝까지 읽고 무조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 내가 평소 때 글을 읽을 때, 영어 지문을 읽을 때 끝까지 읽고 다시 자주 돌아와서 몇 번을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러면 한 단어나 한 문장의 의미 부여가 덜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큐에 끝내야 되거든. 잘 봐. 일부 아티스트나 비평가들이 특정한 시기에 formulate는 공식화하다야. 공식화하다. 뭐를? 그들의 예술의 법칙을 공식화한다는 건 사실이래.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작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 반드시 이걸 놓지 마. 작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작가가 얘를 바라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이 들까? 작가는 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몽충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마이너스라고, 이거. 왜 마이너스야? 이걸 하니까. 규칙을 정하려고, 공식화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얘네들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접근하잖아?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아? 그럼 글이 완전 중구난방이 돼. 한 단락, 1단락, 1주제의 원칙에서 어긋나 버린단 말이야. 왜냐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반대니까. 맞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주제가 돼야 돼. 이것도 주제고 이것도 주제일 수는 없어.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가 주제라고 못을 받고 얘는 마이너스라고 못을 박았냐면 느낌이 단어의 사용을 봐봐. 일부 예술가나 비평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부분은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딱 하고 매칭이 딱 하고 끝나야 돼. 맞지?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말로 감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모의고사를 풀 때 쓰는 감각은 감각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때려 찍는 거고. 니네가 말하는 감각은 그냥 감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글을 읽으면서 글을 쓰는 거야. 그냥 대충 단어 갖다 때려 맞춰가면서 이런 뜻이겠지 하고 풀면 재수조문 맞고 아니면 틀리고 뭐 이런 걸 감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봐봐. 그러나 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 어조가 강해졌지. 항상이라는 말을 썼잖아. 항상 드러난대. 대디아의 사실이 드러난대.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항상 대디아의 사실이 드러난대. 쌤이 아까 몽충이라 그랬지? 이거 봐봐. 저 몽충이들. 몽충이들. 응? 몽충이들. 몽충이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대. 자, 지금 봐봐. 이거 이제 패러프레이징이 극단적인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합니다. 몽충이들은 성취할 수 없대. 뭐 하면서 성취할 수 없어? 얘기해봐. 뭘 하면 성취할 수 없어? 뭐 하는 애들이 몽충이야? 얘기해봐. 그 규칙 만드는 애들 몽충이잖아.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꿀 수 있겠냐라는 거야. 이거를 poor artist가 아니라 능력 있는 competent라는 말로 바꾸는 순간 이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poor를 competent라고 바꾸는 순간 내용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성취를 해 나간다로 바꿔야 된다고. did not이 아니라 그냥 achieved가 돼야 돼. 맞지?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poor를 content로 바꿔놓고 밑줄을 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실력이 뽀록이 나는 거야. 그냥 지문을 반복해서 공부했던 애들은 알고 있겠지. 아, 여기 원래 poor였는데 아싸 개꿀 내가 아는 거 나왔다 하고 찍었는데 틀리는 거야. 왜냐? 뒤에 did not을 선생님이 뺐거든. 그러면 컨텐츠가 맞는 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어떤 단어가 맞냐 틀리냐를 따질 때는 그 앞 뒤를 다 보고 결정해야 돼. 다행인 건 내가 만약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그 이 한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 문장까지 다 보게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을 텐데 천만 다행인 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그 정도까지 악질은 아니야. 그냥 그 문장 안에서만 보면 돼. 그 문장 안에서 한 문장 안에서만 긍정 부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만 확인하면 답이 나와. 알겠지? 야, 그래서 그거는 이때까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거야. 자, 뭐 할 때 when trying to apply these laws 이렇게 규칙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러면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규칙 없이도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빈칸 문제도 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규칙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중요한 규칙을 따르는 애는 몽충이고 규칙을 안 따르고 느낌 가는 대로 하는 애는 유능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컨텐트랑 did not을 빼버리잖아?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when trying to가 아니라 without applying으로 바뀌어야 돼. 어떤 규칙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느낌 왔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한 번 더 해. 잘 봐. 잘 집중해. 잘 집중해. 쌤이 지금 여기에 빈칸 시험 문제를 낼 거야. 난 낼 예정이야. 원래 내용 봐봐. 이러한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지. 나 빈칸 시험 문제 낼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컨텐트랑 훌륭한 애로 바꿨어. 훌륭한 애들은 규칙을 따라 안 따라?
안 따르지. 그러니까 이 컨텐트랑 did나 빼고 achieved로 바꿨어. 그럼 여기는 without applying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규칙 안 따르고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또 더 나가볼게. 미안하다. 좀 골 아프게 해서. 근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됐지. 우리 어디까지 바꿨냐면 content artist achieved everything without applying these laws까지 바꿨어. 우리 지금. 그 다음에 while이 나왔으면 여기에 이제 pure가 나와야 돼. 문장을 완전히 바꾸면. 맞지? 이거 왜냐면 반면에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까 쌤이 말한 대로 바꿔놓고 이제 여기를 빈칸으로 낼 수도 있는 거야. 여기를 이만큼을.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똥멍충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설명이 되면 된다고. 규칙 열심히 따른다 이렇게 돼야 돼. 창의적인 결과물 못 만들어낸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아 어렵다.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외워서 해결될 일이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 뭘 불안해하지 않냐면 내가 이거를 혹시라도 못 외우고 있다가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절대 불안해하지 마. 그냥 이해를 확실하게 해놓고 시험장에 가서 해결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말한 대로 똑같이 변형 안 나와.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자 어쨌거나 볼게. 그러면은 이제 위대한 마스터들은 뽀개는 거야. 그거를 뽀개는 거야. 그거라는 거는 이제 laws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뽀갠다. 규칙을 뽀개는데 그런데 성취를 하는 거야. 새로운 종류의 조화를 성취를 하는 거지. 느낌이 왔는데 얘 뭐야? 얘 뭐야 얘? 얘 뭐야? 뭐야 이거? 연결시켜줄까? 니네 연결시켜봐. 잡고 마그네틱으로 연결시켜봐. 뭐일 것 같아? 추측해봐. 응? 좋아하잖아. 이렇게. 맞지? 이제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조화라는 건 이런 거야. 뭐 어떤 구도, 어떤 구도, 그 다음에 뭐 대칭 이런 걸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균형이나 조화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여기서 예술을 좀 하는 사람들, 예술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돼. 선생님,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진정한 예술은요, 균형을 파괴하는 거라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좆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사람은 이 글에서 예술의 가치를 조화에 두고 끝난 거야. 이미 결정을 했어. 이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은 조화야, 균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진정한 예술이라는 건 조화를 파괴하고 균형을 파괴한다는 거 절대로 여기다가 그 개념을 넣어서는 안 돼. 작가는 이미 정해줬다고. 예술은 균형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봐봐. 조화인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여기 달아줬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조화롭고 아름다움인데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조화로운데 참신한 거야. 위대한 예술. 조화로운데 참신한 거.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한거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사람이 나오네. 조슈아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English painter 써. 이거 경이에요 경. 이거 호칭이에요. 자, 몇 개 중에 한 개야 이거. 이 사람 2개 중에 한 개야. 첫 번째 몽충이, 두 번째 Great Master 둘 중에 한 명이야. 만약에 얘 몽충이잖아? 그러면은 와가지고 야 규칙 따라야지. 야 시킨 대로 해야지. 막 이게 몽충이.
아니면 진짜 great master였으면 규칙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느끼는 대로 갈 거야. 이러면 볼게요. 설명했대. 학생들에게 설명했대. 선생님이네. 심지어 왕립예술학교에서 왕립 아카데미에서 설명을 했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거 두 개 다 부사 구구요 여러분들. explain 다음에 that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머리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what 뜨면 안 돼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서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은 절대로 놓여서는 안 된대. 야, 바로 느낌 오지 않냐? 파란색은 절대 학생은 절대 사복을 입으면 안 돼. 이거 어떤 느낌이야? 바로 그냥 꼰대? 규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게 바로 느낌이 오죠. 여기까지만 봐도 규칙이란 말이 빡 하고 들어와야 돼. 파란색은 쓰여서는 안 된다. 어디에 쓰여서는 안 되냐면은 foreground가 전경에 앞에. 그림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맨 앞에 파란색을 쓰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유보되어야 된다. 뒤로 남겨줘야 된다. 저 멀리 떨어진 배경으로 남겨줘야 된대. 됐지? 뭐를 위해서? 희미한 언덕이나 지평선, 지평선 위에 있는 희미한 언덕 같은 거를 위해서 배경으로 깔려야 된다 이거야. 파란색은.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지평선에 있는 희미한 언덕 같은 걸 위해서 멀리 떨어진 배경을 위해서 남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강한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라이벌인 이제 끝났지 라이벌. 그의 라이벌인 저 뒤에 거는 여러분들 so the story goes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거 그냥 말버릇이야.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가 흘러가듯이 얘는 원했어요. 증명하기를 원했어. 그러한 학문적 규칙이라는 게 보통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릴 때 파란색을 맨 앞에다가 썼겠지.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는 그렸어. 유명한 블루보이라는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이 블루보이에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의 이렇게 해석합니다. 블루보이의 파란 색깔 코스튬 옷이에요. 파란 색깔 옷이 어디에 나와야 돼? 전경에, foreground에 나와야 돼. 맨 앞에 나와야 돼. 중앙 전경에, 그 그림의 중앙 전경에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 stand out triumphantly against the one brown of the background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요 동사 그의 파란 옷이 이 주어 이렇게 되겠네. 눈에 띈다 이거야. 됐죠? 당당하게 triumphantly 당당하게 트럼프가 여러분들 승리란 뜻이에요. 당당하게. 뭐에 맞섰어? 따뜻한 배경의 갈색에 맞서서. 따뜻한 배경의 갈색에 맞서서. 어렵지 않죠? 주제는요. 위대한 화가는 규칙을 깨트려 혁신을 이끈다. 적어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봐야지 이제 여러분들 또 기억이 나겠죠. 이름이 누구냐면
토마스 게인스버러. 뭐야? 그죠, 이거. 쌤이 사실 미리 찾아보고 왔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색이 전경에 뜨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림이. 근데 지금 봐도 뭔가 그림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중세시대 그림 느낌하고는 좀 다르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저 그런 그림만 보다가 이걸 딱 보면 어때? 우와, 참신하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예술의 창의성이라는 게 규칙을 깨트리는 것으로부터 온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할게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미디어 27강의 1번이에요. 미디어에서 에코 챔버 이펙트래. 이제 이 에코 챔버가 반향실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에코가 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에코 챔버가 뭐라면 챔버가 약간 그 갇힌 방 같은 걸 챔버라고 부르거든. 무덤이란 뜻도 있고 갇혀 있는 방인데 에코는 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방에다가 이제 막 잘 울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리가 막 여기저기 튕기게. 그래서 반향실이에요. 이게 뭘 이제 사회 인문학 지문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어떤 내용이나 지식이나 어떤 생각이 외부로 못 튀어나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에코 챔버야. 그래서 반향실이에요. 알아두면 좋아. 자주 나오니까. 반향실 효과는 등장한다. 이거 자동사예요. 등장하다. 나타나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근데 뭐 우리가 에코 챔버 이펙트라는 걸 모르고 글을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알고 읽을 가능성이 좀 낮지. 그래서 모른다고 가정하고 뒤에 이제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나 생각이나 믿음이 증폭되거나 강화되는 거야. 맞지? 안에서 튕기면서 이제 증폭되거나 강화된대. 전달이나 반복에 의해서 갇힌 시스템의 내부에서 이렇게. 폐쇄 시스템, enclosed는 이제 갇힌 또는 폐쇄된이에요. 폐쇄된 시스템의 내부에서 전달하거나 반복하는 거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믿음이 증폭되거나 강화된대. 그럼 딱 느낌을 볼게.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느낌적인 느낌이 어때? 어떻게 생각해? 마이너스예요. 네, 적었다.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이게 왜냐면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양한 게 좋아 아니면 획일적인 게 좋아? 당연히 다양한 게 좋지. 근데 이거 지금 획일적인 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예요. 종종 분사구문입니다. 컴마 찍고 ing니까 종종 drown이 익사시키다야. 익사시키다. 그래서 익사시킨다. 진짜 근데 뭔가 물에 빠뜨리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뭐뭐 하다. 분사구문. 그래서 다르거나 경쟁하는 견해를 익사시킨대.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약간 마이너스가 애매하기는 했는데 여기까지 보면 확실한 마이너스지. 맞지? 서로 반대 의견을 묵살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빅데이터 소스거든. 그럼 여러분들 뭐 빅데이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 테니까. 그럼 빅데이터 소스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데이터 큰 거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담는 걸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거든. 맞지? 빅데이터라는 건 많으니까. 쌤이 처음에 글을 읽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읽었단 말이죠. 아, 빅데이터니까 이게 그러면 해결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내가 글을 읽을 때. 근데 봐봐. 웹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소스, 데이터의 소스는 특히나 이 효과에 be prone to 하면 어디에 영향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to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명사 나온 거 보이죠? 이렇게 명사. be front 명사. 아, 딱 이걸 읽으니까 글이 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왜냐면 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았던 거야, 틀렸던 거야? 틀렸잖아, 지금. 맞지? 내가 틀리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글이 싹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러면 이제 뭐야, 내 생각이 틀렸네? 이렇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지. 왜냐면 지금 그래서 이 효과라는 거는 에코 챔버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빅데이터 소스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 효과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사람들인데 웹의 포럼이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 있지. 뭐 어떤 커뮤니티 많이 이용하지? 민서 어떤 커뮤니티 많이 이용해? 여성시대? 뭐 이런 거 있지. 막 인스티지, 여성시대, 뭐 MLB 파크 등등 많단 말이지. 그러면 보통 인간이 자기랑 생각이 맞는 포럼에 들어간단 말이야. 내 의견이랑 반대되는데 안 들어간다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의견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랑 똑같겠지? 그러면 나는 그 의견이 점점 더 강력해지겠지. 맞지? 그리고 잘 봐.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내가 가진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반대 의견을 안 듣고 있으니까 지금. 잘 들어. 나 지금 되게 중요한 말 했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전부 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거기 안에 갇혀 있으면. 맞지? 쌤 지금 중요한 포인트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가 느껴봐. 쌤이 왜 이걸 자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둘러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둘러싸는 거야. 목소리로 둘러싸는 거야. 어떤 목소리냐? 나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의 목소리겠지. 맞죠? 에코는 이제 울리다, 반사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신 것과 비슷한 의견을 자꾸 울리는 그러한 목소리로 자기 스스로를 둘러싼다. 내 주변에는 그러한 목소리만 내버려 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내다, 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에코. 자, 그래서 diverging opinions는 여기 이제 상반된이에요. 다양한 또 상반된 의견이에요. 상반된 의견은 무시당하고 marginalized가 마진이 여러분들 이 가장자리잖아. 그러니까 끝으로 밀려나는 거야. 이렇게 상반된 의견은 바깥쪽으로 자꾸 빼는 거야. 핵심으로 안 들어오고 밀려나고 marginalized 그냥 밀려나는 소외되는이라고. 소외되는.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다. 그 다음에 dismissed는 무시되는. 뭐로? 트롤. 외국인들도 쓰는 말이야. 야, 너 트롤이야. 이렇게 진짜 트롤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생각이랑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트롤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트롤로 무시된다. 자, 올 것이 왔다. 근데 이미 방금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distort는 잘 들어. 중요하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 distort는 원래 왜곡하다지. 무엇을 왜곡하다라고 쓸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뭐 한 것으로 왜곡하다야. 다시 뭐뭐 하는 것으로 왜곡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게 완전 다른 얘기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무엇 무엇을 왜곡하다랑 뭐뭐 한 것으로 왜곡하다는 완전 다른 의미야. 첫 번째 무엇 무엇을 왜곡시키다라는 뜻은 뒤에 있는 걸 바꾸는 거야. 이렇게 이해될까? 바꾸는 거야. 근데 뭐뭐 한 것으로 왜곡하다라는 거는 뒤에 나온 게 이미 왜곡이 되어 있는 거야. 어떠한 것으로 왜곡당하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해될까? 뭐 어떠한 것으로 왜곡당하다. 왜곡시키다, 왜곡되다 둘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는 왜곡되다에 뭐뭐 한 것으로 왜곡되다 뒤에 목적으로 달았어요. 자, 봐봐. 여겨지는 것으로 왜곡된대. 어떻게 여겨지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합의야, 합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합의로 여겨지는 것으로 왜곡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마치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야. 됐지? 왜냐? 그 안에서만 생각이 도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만 두니까. 마치 그게 일반적인 합의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 뜻이라고. 다른 의견 다 무시하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이제 내용이 쪼개지거든. 이제 쪼개져.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의 준비할 틈도 없이 내용을 쪼개버렸어. 이 지문이 굉장히 실제 문제에서는 엄청 어렵거든. 이거 문장 삽입 문제야. 이게 삽입된 문장이야. 요게 이제 제시문이었어. 그래서 여기에 뭐 4번 이렇게 적혀 있었어. 여기다 넣으라고. 근데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지 쌤도 고생했어. 봐봐. 이렇게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위에는 현상이야.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야. 오케이? 그리고 밑에는 문제점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점 제시, 보통은 문제점 제시가 나오면 해결책 제시로 넘어가잖아. 근데 이 글은 굉장히 독특하게 문제점 제시 다음에 문제점의 원인 분석으로 가는데 문장을 싹 껴넣었어. 이렇게 뒤집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수능에서도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야. 보통 문제점 하면 애들이 다 해결책을 떠올리니까. 그게 아니라 앞에는 문제점이고 뒤에는 원인이야. 반대로. 그래서 그 원인을 뭐로 잡냐? 인지 부조화로 잡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됐어? 인지 부조화라는 건 이거잖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면 하나를 바꿔갖고 다 일관성 있게 가고 싶어하는,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사람이 일관성 있게 가고 싶어하는 경향을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조화 되면 이게 맞추려고 하는 걸 인지 부조화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럼 외부의 의견은 나랑 생각이 다르지. 그럼 이걸 쳐내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 맞게. 그래서 주변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 두는 현상. 이걸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뭐냐면 방식이에요. 동격입니다. 인간들이 노력하는 거야. 내적인 일관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인간들이. 이게 안 나왔지?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인지 부조화 이론은 잘 정립이 되어 있다. 이거 필요 없는 문장 아닌가? 이거 필요 없는 문장인데?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when 우리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경험을 할 때, 잘 정립이 되어 있다. 아니, 필요 없는 문장 아니네. 자, 우리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경험을 할 때, 이게 부조화예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괴로워한다. distressed는 괴로워하는 일이니까. 괴로워하고 우리는 피하려고 해. 이 부조화를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화를 이루려고 하거나 둘 중 하나로 간다. 컨소넌스는 디소넌스하고 여러분들 반대말이에요. 부조화고 이건 조화예요. 조화. 이렇게 된다. 됐죠? 오케이. 일관성을 이루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문제점의 원인이 잘 해설이 되고 있죠. 다시 우리가 겪는 문제점인 바로 에코 챔버 이펙트예요. 이게 그냥 다 나랑 비슷한 의견을 옆에 두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치 그게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나는 일관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랑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만 옆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래. 이게 이제 원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implication은 함의, 암시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빅데이터로 다시 넘어왔어. 그럼 이제 빅데이터가 주는 암시라는 거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나랑 반대되는 의견이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맞죠? 빅데이터가 주는 거. 아까 빅데이터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매우 명확한데 그 명확한 게 뭐냐면 웹에 있는 데이터 세트는 웹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웹 데이터 세트 하면 웹에서 얻는 데이터 세트는 매우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모조리 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쌤도 좀 의문이 들어. 아니 근데 빅데이터로 수집하면 반대 의견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쌤도 이제 거의 가스라이팅이 된 거야. 영어 지문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이 지문에서는. 그리고 요구하는 거야. 상당한 해석을 요구하는 거지. 뭐 하기 전에?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 아마 바뀔 것 같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당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건 섣불리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게 뭐 굳이 따지면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한 줄밖에 안 나오기도 했고 무슨 해석인지도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 정도니까. 물론 원문을 찾아보면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는 요 밑에 저번 문제 보면은 막 밑에 거 막 추가된 지문 많았잖아. 그지?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오기는 해. 그럼 이제 주제가 달라지는 거야. 해결책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반향 효과 때문에 만들어지는 인지 부조하니까 볼게요. 미디어에서 주제 아니지 방금 얘기 잘못했네. 반향 효과로 만들어지는 인지 부조화가 아니고 인지 부조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반향 효과야. 밑에가 원인이라 그랬잖아 아까. 맞지? 반향시 효과. 이게 주제예요. 됐나? 오케이. 간만에 10분 일찍 끝내겠습니다.